그 남은 시간 동안 그 고전 책 다 읽어보셨나요, 선생님? 저는 못 읽고요. 네네. 제가 바빠가지고 책 네. 가다 보면 앞에 앞으로? 우리 한 부분도 조금 더 나와. 몇 페이지까지 읽으면 한 49? 48? 49, 까지 48. 온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떠세요? 책은? 책도 되게- 많이 읽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되게 관념적인 것 같고. 관념적이다. 어쨌든 그렇죠. 이 여기서 쓰는 메타포는 본인이 겪지 않는 한은 이게 음. 긍정하기 쉽지 않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물론 텍스트는 이제 인정을 하시지만 본인이 겪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툭 던졌을 때는 일반 사람이 딱 들었을 때 다 와닿는가 했을 때는 약간 물음표. 근데 이제 곱씹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건 내 생각은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처음 처음 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어적 보편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일반 고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텍스트는 아니잖아요. 물론 기본 소스는 그 텍스트는 맞긴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한 본인의 어떤 경험과 어떤 직관의 어떤 언어,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한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한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가 이제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쪽에 문의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 딱 접했을 때 처음부터 밑줄 그어가면서 아니면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필요한 책이다. 그렇죠. 보편성을 갖고. 김 선생님 어떤 느낌 드세요? 선생님 한번 다 읽어보셨죠? 아직도 읽고 계신 건가요? 오. 신속하지 않나고. 그렇죠. 선생님 근데 진짜 조금씩. 네, 그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놓쳤던 부분들 잡아주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진도를 안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럼 읽어보셨을 때 아까 정정화 선생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 의견에 더해서 선생님 또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읽어봤을 때. 나도 동감하는 게 네, 부동산에 보면은 그렇죠. 이해를 못해. 네, 그래서 요 책은 초보자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돼. 가이드가 필요한 그 느낌. 나야 한번 3, 4년 선생님 얘기 계속 들었으니까. 네.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아는데 그런 느낌. 맞아. 되게 쉽게 나갈 수가 없어 이게. 네. 이게 한자 한자가 기억이 안 나. 네. 지나가버리면. 그리고 또 공부한 것도 다시 보면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찾기도 하고 그 과정이, 그러니까 공부가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조금 깨닫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연습을 많이 해오는 과정이 진짜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책뿐만 아니라 많은 경전들이나 하다못해 자기계발서 그게 설명이 있겠냐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곱씹어서 보면, 그래서 저도 책을 많이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한자 한자가 이 사람이 진짜 내면에서 끌어나온 말이냐, 이 책뿐만 아니라 다. 근데 물론 사전과 같은 책들도 있어요. 정보성, 정보성 그런 거는 진짜 내가 그냥 쭉 읽으면 정보니까. 근데 여기 같은 어떤 깨달음과 나의 사유를 쌓아가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도를 거의 안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저번 시간에서도 이제 문명의 주체가 적어질수록 세상이 극단적으로 간다. 근데 그래서 이제 홍서랑도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러면 다 성인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 성인이 그 빈 공간을 메꿔주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너무 많아질수록 성인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거고 대중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뭔가 성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져서 우리가 다 투기를 하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또 이제 투자는 삶이다 전에 이거부터 읽으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반대인가요? 반대인데. 반대요? 그거를 선생님, 예. 투자는 사람들 먼저 읽고 일단 네.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써- 이걸 들어가야지. 어, 이게 문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 대화체라는 게 그렇죠. 쏙 들어올 문체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체 위주 네. 문제인 거기 때문에 문체는 쉬워요. 그렇지만 음. 그 문체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투자는 삶이다랑 행정고전 중에 그 저자는 이제 투자는 삶이다를 읽기 전에 이걸 읽어보라 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맞아. 아, 투자는 삶은 쉬워. 그거 쉽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저자의 그 삶이 녹아 있는 그 언어라서 네네. 그런 사람 똑같이 살았으면 되는데 안 살았으면 그렇죠.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네. 똑같은 고전이라도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생활이 다르고 그 사람 배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다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정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아니면 나랑 또 비슷한 생각이 녹아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분명한 부분도 있고 복습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 김전에 이 말이지. 지금 한국에 이제 대화를 하시라. 네. 김전에 이거야. 이거 배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복습하는 느낌도 조금 살짝 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같은 텍스트라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삶을 통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내셨구나라고 네네네. 라는 생각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지평이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까 왜 성원씨는 한 것처럼 그 아까 인바디? 인바디라는 기업을 얘기할 때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질문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그런 볼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문제는 책을 무조건 조영진 선생님 생각을 무조건 100% 따라가야 돼 라는 건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걸 가이드를 삼아서 나 역시 이제 새롭게 구전을 접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 삶과 접목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주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책을 도구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책을 경전으로 어떤 하이 클래스가 네. 아니라 도구화 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계속 필요하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세상 극단 그래서 이제 쭉 그걸 이어서 하면은 이제 그럼 우리에게 직면한 양극화라는 게 새로운 책에서 주제로 떠오르게 되죠. 양극화 정말 양극화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책 그 텍스트를 읽어보면 그럼 우리에게 직면한 양극화의 문제 역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주체가 사라지고 행동당에서 생기는 현상인 거야?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답변으로 그렇지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야. 양극화 자체가 문명의 정체를 의미해. 지금 문명을 대표하는 자본주의는 자본을 올바로 흐르게 해야 하는데 그냥 정체돼 있어. 문명의 주체가 사라지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대중의 부를 자신에게 흐르도록 마음껏 선동할 수 있겠지. 이건 권력과 가진 자들을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공산주의가 유산 계급을 처단하면서 더 극단적인 양극화를 만들어냈어.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에게 아무리 퍼준다 해도 양극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건 애초부터 문명이 가진 속성이기 때문이야. 그 속성을 명확히 깨닫고 어떠한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문명의 주체들이 딱 버티고 선 이상 양극화는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나의 신념이야 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양극화를 TV나 대중매체에서 접할 때 뭐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상위 그룹은 얼마, 부동산은 또 얼마, 이렇게 양극화를 기준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양극화가 경제적 어떤 그 정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주체가 사라져서 선동당한 결과라고 나오고 있어요. 좀 약간 저는 여기 이 구절을 읽고 좀 그 약간 이럴 수 있다고? 라는 어떤 그 조금 새로운 국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줬었는데 선생님은 정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명의 주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저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존재가 실존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존재는 말 그대로 존재인데 실존과의 차이는 뭐냐면 실존은 자기를 인식하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걸 실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존이라는 건 진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존재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걸 실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해석하는 실존이라는 그러한 실존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에 선동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동에 의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양극화된 거 아닌가. 본인들의 삶을 직접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말에 선동돼서 결과가 양극화가 아닌가 이렇게. 그럼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양극화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좀 받아들이지는 않으신 건가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예를 든다면 부동산이 저희가 남의 어떤 그런 견해나 어떤 의식에 상관없이 내가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이 경험을 해서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선동이라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남이 회사에서 돈을 버니까 나도 하면 벌겠지. 자기 경험의 바탕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이런 게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은 선동에 저희가 중동되는 거고 주체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주체로 살기 그렇죠. 부동산과 같이 네, 자기 예를 들자면 이익에만 선동되는 거니까 그게 결국엔 양극화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유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사유와 체험, 그러니까 직접 자기 직접적인 체험 없이 그냥 남의 말에 남이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주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극화를 이제 경제적 의미가 아닌 하나의 그 선동의 결과, 문명의 주체가 사라지는. 이거 보면 네. 양극화가 왜 생길까? 양극화요? 네, 인간의 근본적인 성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게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네. 딱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일단 본인이 뭐 어쨌든 공부하든 뭐하든 어떤 투자자 그 마음으로 일단 하는데 못 가진 자는 어떻게 보면 일단 노력도 안 하면서 남 탓하고 그렇죠. 한다는 얘기는 이게 아까 얘기한 선동 당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동 안 당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면 되거든. 그러면 이게 내가 보기엔 양극화가 맞춰질 것 같아. 왜냐면 선동 당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자기의 의식을 갖고 가다 보면 근데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이념이 담기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인 이제 시대 이념을 바탕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시대 이념을 깔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돈과 무관하게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성철이나 법정스님 같은 무소유를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준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돈과 무관하게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산골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시대 정신이 담겨있는 상태에서의 그 올바로 된 주체성이 야말로 양극화라는 게 결국 나 개인만 그러니까 현실 도피 그런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뭐 개인의 주체성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실 도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선동된 그 다른 사람도 같이 가게 하는 공동체 문화잖아요. 그 공동체를 만들려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문명의 주체가 된다는 건 하나의 공동체 즉 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명의 주체가 문화를 만들지 다른 사람들은 문명의 주체가 되지 않는 채의 문화를 만들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주인이 되어야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시스템과 어떤 형식과 그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서 그거에 분위기를 조성해서 문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정치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비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금 뭐 근데 국민의 수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국민이란 말 자체가 뭐 한국 시민이란 단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현이 걸 쓰는 것 자체부터 선동의 조건이라고 될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그런 국민들이 돈만을 요구하는 세대가 된 거죠.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나왔던 걸 어떤 그 비평가는 지금 모두가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윤석열 잘못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만든 정부가 아니냐 그리고 투표로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이 결국에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돈으로만 부동산이 올라야만 그리고 계속 돈을 더 풀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천정부지로 다 오른다 그래서 과연 양극화가 해결되냐? 얼마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도 투자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 돈을 벌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건 소수지. 소수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소수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를 지켜보면 그거를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대부분 왜냐면 계속 올라가는데 손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도 손익 볼 수 있죠. 사고 팔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지켜볼 때 정말 양극화가 과연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되는 거냐가 아니라는 그 이 책의 어떤 주장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이 한번 꼭 깊게 그리고 삶의 방식에 적용시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원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까 양극화에 대한 해결 방면이 운명의 주체가 선동당하지 않게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 시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공개하기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게 이제 돈으로 다 수렴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시대가. 얼마 버냐? 네. 결혼했냐도 안 물어본대요. 명절 이제 곧 오면은 첫 번째 질문이 얼마 버냐? 우리가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대중교육이라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쟁의 사회 그리고 뭐 1등 지상주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돈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이제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돈으로 수렴해 갈 수밖에 없는 걸 인식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저는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돈으로 수렴해가는 우리의 이 인간의 의식 그 수준을 바꾸려면 진짜 혁명이 필요하다. 그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나의 어떤 내 삶을 나라는 사람을 진짜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대안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의식을 그러니까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의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거 그러다 보면 돈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 삶도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읽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시각으로 이걸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의식이지 교육이지 근본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같이 나누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그나마 또 어떤 밸런스를 맞추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막 얘기했던 것도 진짜 교육의 진짜 의미가 문명의 주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그냥 문명의 주체라는 게 결국 인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에 대하신 로봇이 된다?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 대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그 지론을 볼 때 이게 그 양극화에 대안을 우리가 그 하나의 교육으로 계속 봐야 된다.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그래서 교육. 근데 지금의 교육은 결국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시대의 균형을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는 시대적으로 계속 그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대중교육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보면 그 교육 자체가 문명의 주체라고 불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때 당시는 문명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필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대중교육의 역량이 문명의 주체를 그러니까 80년대, 7, 80년대를 만든 교육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한계성에 오지 않았나. 지금의 대중교육은.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버릴 수는 없거든요. 네, 선생님.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네. 그 미국은 우리나라 교육 좀 틀리잖아요. 좀 다를 수 있죠. 양극화가 미국이 우리보다 더 쓸 수도 있죠. 네. 더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라고 하면 그 아까 우리 사람 70, 80년대 대중교육하고 네. 미국하고 틀리잖아 교육이. 미국도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양극화가 더 우리보다 네. 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교육 자체가 근데 그 교육 문제라고 하면 지금의 문제라고 하면 미국이 양극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더 빨리 먼저 도입했던 게 미국이었던 거고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네. 근데 양극화가 우리보다 더 심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그거를 도입을 먼저 시켰고 우리는 이제 7, 80년도에 이게 어떤 도제식 교육을 했지만 미국은 20, 30년대부터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불러와서 미국이 그런 다른 교육의 혁명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을 안 해서. 네, 그런 교육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땅 자체가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가 과거 제도로 시작을 한다고 보면 고려 시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역사가 길어요. 근데 지금의 미국의 시스템을 만들고 했던 그 교육 제도가 그 역사적으로 컸냐? 저는 그게 좀 미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주도해왔던 미국 교육이 자신네들이 다시 주도해오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문화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걔네들이 우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문화적으로도 마약이 더 횡성하고 총기를 소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왜냐면 미국의 총기 소지가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더 되는 거는 그 교육적 한계를 더 빨리 맞이했기 때문에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해법이 먼저 나왔을 건데. 아마 해법이 해법을 꾸준히 이제 많은 학자들도 제시를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것도 방류를 안 하고도 잘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도 다 용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법이라는 건 분명 선각자는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명의 주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미국이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그 부패를 가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자각하고 왜냐면 혁신이라든지 이런 많은 학자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60, 70년 해도. 지금은 미국의 학자보다도 뭐가 많이 나오느냐 스티븐 잡스 같은 기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은 그 위인전들을 보더라도 그런 어떤 부자라기보다도 어떤 혁신을 이끌고 그거에 대한 도덕성이 많이 담겼다면 지금은 그게 좀 많이 부족한 시대가 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거의 부자 1위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인공위성 엄청 싸가지고 결국 우주 쓰레기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양산하는 거라고 시스템을 보면 지구를 버리고 화성에 살자.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의 절정을 가고 있다? 왜냐면 하다못해 미국의 2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 경찰 제대로 된 경찰 부패하지 않은 경찰 롤을 했을 때는 JP 모건이라는 아주 걸출한 자본가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에디슨도 투자하고 테슬라 테슬라가 맞나? 이름이 있는데 그런 분들 투자하면서 네. 그런 어떤 교류 만들었던 친구인데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친구들을 이제 투자하면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냈거든요. 그 금융위기 때도 그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은행 사람을 다 끌어 모아놓고 한 방에 가놔가지고 돈 풀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게 통했고 그게 밸런스 있는 조건이었지만 지금도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리더십 있는 사람이 존재했어요. 존재했다. 그리고 뭐 메가더를 우리가 뭐 존경할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메가더가 우리나라 통일을 어떻게 하냐 무력 통일로 이제 만주에다가 인천 산수대전으로 핵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메가더가 대통령 후보까지 갔는데 떨어졌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 체제가 시스템이 이렇게 삼각형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권 분리. 그게 아니고 탑은 소수고 밑에 대주고 많아요. 네. 체제. 그러니까 피라미드. 우리 투자에서 삼각형 모형 아니라 이 시스템 구조 자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이게 또 제안하는 건데 똑똑한 사람 그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 네. 시스템 잘 돌아가요. 근데 이런 삼각형 모형의 시스템 하에서는 도덕적인 관념도 없고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리더가 됐을 때는 이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구조 자체 저는 이 제 생각은 이 양극한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조를 만드는 거는 또 사람들이겠죠.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구조도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그게 이제 변혁이자 혁명인데 이거에 추동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다 자원에 다 돈이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다고 해야 되나? 잠자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추동력이 발휘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영화를 이제 저는 그 영화를 떠올려봤는데 트루먼 쇼하고 혹시 트루먼 쇼 아세요? 봤죠. 쇼하고 매트릭스 아시죠? 네. 그게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놓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어떤 그런 생각에서 체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을 탈출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는 어디에 있죠? 본인의 자유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의식의 주체인 건데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다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자기 삶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체제에 순응해버리면 아무 변화도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선행은 개개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깨야 한다는 거죠. 자기 인식, 자기 의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 안타깝다기보단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를 개인의 모든 역량으로 쏠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슈퍼맨십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인물이 갑자기 삼각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과연 우리 인간사회에 좀 약간 그것도 극단적인 거.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트루먼이라는 그 아이가 그렇게 그 시스템을 나가게끔 영화가 조성이 됐으면 되는데 미국은 아직 그러니까 트루먼 쇼도 어벤져스의 그 흐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교육이라는 이 소스가 이 도구가 두 가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난다, 의식이 바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념 체계 안에 그 체계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체계 그렇지 그 순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 알 턱이 없죠. 교육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깨어있는 힘에 조직된 힘이라는 이 노무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그런 어떤 리더, 그런 생각을 가진 리더가 없는 한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한 방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나도 오늘 하루는 깨어있을 수 있지만 그 교육적인 시스템과 공동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도 내일 대중이 될 수 있는 거 어느 순간이니까. 아니 쉽게 말해 과거 제도나 지금 시험 제도가 다 그거잖아요. 그냥
지식만 뭐 머리에 입력했다고 다시 그냥 산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지식을 머리에 넣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을 자기 사람들한테 활용을 해서 뭔가 다른 A가 들어갔을 때 다시 B가 다른 새로운 걸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A가 나면 다시 A가 나와야 되는 체제죠. 그러니 발전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양극화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책에서는 교육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교육이란 말을 빼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문명의 주체는 아까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이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왜 사자 그 직업군